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220페이지부터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자, 재무제표 쉽게 읽는 법이라고 해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끝났으면 재무제표를 공시를 해야겠죠. 공시를 하면 회사가 그 공시된 거를 우리는 일반 정보 이용자가 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재무제표를 받아들여서 이 회사가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를 판단할까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럼 일단 재무제표를 먼저 우리가 입수를 해야겠죠. 입수를. 자, 재무제표 입수는 저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여기 페이지 220페이지에 있는 dat.fss.or.kr 들어가셔서 그 검색창에 회사 이름을 치면 그 회사의 감사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 내에 재무제표가 있죠. 감사 보고서에 보면 재무제표가 있는데 재무상태표 있고 손익계산서 있고 자본변동표 있고 현금흐름표 있고 주석이 있습니다. 요 5가지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회사 쳐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페이지 222페이지로 넘어와서 감사 의견 확인하기. 감사 의견. 자, 우리 감사 의견. 이 감사 의견은 누가 주죠? 감사 의견은 회계사가 줍니다. 회계사가. 자, 이 감사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이 회계사가 있죠. 여기 회계사. 다른 말로 감사인. 감사인이 있는데, 자, 회사가 회계사한테, 즉 감사인한테 재무제표를 제시를 해요. 재무제표를 제시를 한다. 재무제표를 제시를 하면 이 회계사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보고 이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이 됐는지 감사를 한다.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작성이 됐는지 감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감사를 해서 회계사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뭘 줘야 되죠? 감사 의견을 줘야 돼요. 감사 의견을. 이 감사 의견을 줘야 되는데, 이 감사 의견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자, 4가지가 있는데, 뭐냐? 첫째, 적정 의견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한정 의견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부적정 의견이라는 게 있어요. 부적정 의견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 의견 거절이라는 게 있어요. 의견 거절. 이 4가지 종류가 존재하고요. 감사 의견에는. 자, 여러분이 딱 봐도 이 순서대로 뭔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뭔가 의견이 안 좋아 보이죠? 의견이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게 제일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의견, 그 다음 좋은 의견, 세 번째로 좋은 의견, 이게 제일 마지막 안 좋은 의견을 완전히 거절. 의견 표명하는 걸 거절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회계사가 이 재무제표를 제시한
것을 감사를 할 때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크게 일단 절차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크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재무제표를 제시했을 때 회사 재무제표 내에 유가증권이 기초에 100원에서 기말에 150원이 됐다. 150원이 됐는데 회사는 이 50원만큼 취득했다고 재무제표에 계상을 했어요. 150원을 취득했다고 계상을 했는데 회계사가 이 유가증권 취득한 거 취득 증빙 좀 보여주세요. 제시해 주세요. 라고 회사한테 요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요청이 바로 뭐다? 그 요청이 바로 원시 증빙을 요청하는 거예요. 원시 증빙 자료. 원시 증빙 자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원시 증빙 자료. 또는 이걸 감사 증거라고도 표현을 하죠. 감사 증거. 왜냐면은 회사는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유가증권을 150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회계사가 가서 이 150원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야 감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150원, 50원 취득한 걸 증빙을 요청을 해서 증빙을 봐야겠죠? 증빙을 딱 봤더니 이게 50원이 맞아요. 이게 50원이 맞아. 그러면 감사 증거는 이제 확보한 거예요. 확보해서 회사의 기말 제시액 150원이 맞다고 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은 기말에 평가하게끔 돼 있죠. 기말에 평가하게끔 돼 있죠. 그 평가를 어디서 하라 그랬죠? 바로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해라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는 이 단기매매증권을 보유를 하면서 이 150원을 평가를 안 한 거예요. 평가를 안 한 거야. 자, 회계사가 와서 딱 보니까 이게 평가했을 때 금액이 평가는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봤더니 기말 시가가 150원이 아니고 1,000원이에요. 기말 시가 1,000원이야. 그러면 이 유가증권을 150원으로 계상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얼마로 계상해야 되죠? 1,000원으로 계상을 해야 돼요. 1,000원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회사는 150원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자, 회계사의 생각은 1,000원인데 회사는 150원이죠. 서로 뭐하죠? 의견이 다르죠. 회사의 의견과 회계사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그걸 바로 뭐라 그런다? 의견 불일치. 의견 불일치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의견 불일치? 이 감사인인 회계사와 회사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 의견이 맞지 않는다. 의견 불일치. 자,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회사가 기업회계 기준을 뭐 했다? 준수하지 않았다. 준수하지 않았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사가 기업을 감사를 할 때, 회사 감사를 할 때 기업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려면 요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된다. 감사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감사 증거를 못 받았다. 이걸 받지 못했어요. 못 받았어. 150원, 50원어치의 취득 증빙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회사가 취득 증빙을 안 줬어요.
안 줬으면 이 150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회계사 입장에서는 확인을 못하겠죠. 확인을 못하겠죠. 그 확인을 못하는 걸 바로 우리 회계 용어로 뭐라고 한다? 범위 제한이라고 한다. 범위 제한. 무슨 범위 제한? 감사 범위 제한. 네, 감사 범위 제한. 감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 범위가 제한된 거예요. 감사 범위. 즉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게 바로 감사 범위 제한. 이 범위 제한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스코프 리미테이션이라고 한다. 스코프 리미테이션. 네, 스코프 리미테이션. 자, 우리가 왜 범위 제한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미국에서 그 용어가 미국에서 용어가 스코프 리미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직역을 하다 보니까 스코프이 범위죠. 리미테이션 제한. 그래서 범위 제한이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의견 불일치는 영어로 disagreement with management. 예. 경영자와 의견이 불일치한다. 여기 매니지먼트는 그 경영자와 의견 불일치. 여기는 앞에 생략된 게 경영자와 의견 불일치. 그래서 영어로 disagreement with managemen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 그 한글, 저희 국문 표현을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뭔가 감사인 입장에서 이 1번 원시 증빙 자료를 획득하지 못해서 감사 범위가 제한됐거나, 또는 2번 경영자와 의견 불일치 사항이 발생했다면 의견이 뭔가 2번, 3번, 4번 중에 될 것 같죠? 그리고 1번 그 감사 증거도 획득을 잘 했어요. 감사 증거 획득 잘 했고, 그 다음에 의견도 불일치가 없어요. 불일치가 없으면 뭔가 1번 같겠죠? 적정 의견. 네, 적정 의견.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범위 제한,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범위 제한이 있든지 의견 불일치가 있든지. 자, 이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이 범위 제한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중요한 경우,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결국 중요하지 않은 경우,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중요하다. 여기는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증빙 자료를 요청했더니 50만큼 취득한 거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49에 대한 증빙만 봤어요. 1은 못 봤어. 1은 못 봤어. 1을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1은
분실했는데요? 없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요 1원이 차이 나는데 요 1원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1원이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죠. 예, 중요하지 않아. 그럴 때는 뭐 한다? 범위 제한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의견 불일치 사항도 뭐다?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평가가 1000인데 회사가 999로 평가를 했어요. 기말에. 그럼 이런 차이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죠. 예, 그럴 때는 뭐 한다? 무슨 의견? 여기는 적정 의견. 중요하지 않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으면 무조건 뭐다? 적정 의견으로 간다. 적정 의견으로 간다. 근데 범위 제한은 이게 중요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무슨 의견? 한정 의견. 의견 불일치 사항도 경영자 의견 불일치 사항도 기업 회계 기준을 회사가 준수하지 않았는데 이게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이 중요하다. 예,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정 의견. 자, 그리고 범위 제한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매우 중요해. 50만큼 받아야 되는데 뭐 1원밖에 못 받았어요. 1원밖에. 대부분을 못 받았어요. 취득증빙을. 예, 취득증빙을 못 받았어요. 그럼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 감사 증거를 획득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건 무슨 의견? 이때는 부적정 의견. 자, 그리고 말씀 잘못 드렸네요. 범위 제한이다. 범위 제한일 때는 이게 의견 거절. 의견 거절. 죄송합니다. 의견 거절. 애초에 원시 증빙 자료를 획득하지 못한 거예요. 획득을 못했으면 애초에 의견 불일치 사항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이 숫자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잃은 거예요. 완전히 잃었어요. 완전히 잃었으면 감사인 입장에서 의견을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건 의견 거절이고, 자, 이 원시 증빙 자료는 받았는데 원시 의견 자료는 받았어요. 원시 의견 자료는 받았어. 그래서 50원만큼 취득 증빙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말 평가 금액이 1000원인데 회사는 평가를 아예 안 했어. 금액이 차이가 850이야. 850이면 뭐 매우 중요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850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정하면 이때는 요게 바로 부적정 의견이다. 네, 부적정 의견이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이 있는데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그렇게 설명이 있는데 일단 이 표를 먼저 외워두시고 그 표를 먼저 외워두시고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다. 빠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와서 222페이지 적정 의견 한번 읽어볼게요. 적정 의견이 뭐냐? 감사 범위에 제한이 없거나, 자, 감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감사 증거를 적정하게 확보했다, 획득했다. 제한이 없거나 확보하지 못했는데 확보는 못했어. 다 100% 확보는 못했는데 뭐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으면 무슨 의견? 적정 의견. 그리고 그 적정 의견 밑에 두 번째 줄
재무제표에 기업회계 기준 위배사항이 없거나 기업회계 기준 위배사항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적정 의견. 적정 의견.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정 의견 볼게요. 교재. 자, 재무제표의 일부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회계 처리되지 않고, 자, 이게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회계 처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다?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의견 불일치. 자, 여기 한정 의견에 문구 하나가 빠졌죠. 또 뭐다? 어떤 문구가 추가돼야 되냐면 감사 범위의 제한이 중요한 경우. 감사 범위의 제한이 또 여기 있죠. 감사 범위의 제한이 중요한 경우 한정 의견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견 부적정 의견. 부적정 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을 아주 심각하게 위배한 경우. 심각하게 위배해서 그 위배한 금액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했을 때는 바로 부적정 의견이죠. 부적정 의견. 그 다음에 네 번째 의견 거절.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신뢰 가능성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필요한 감사 증거. 자, 필요한 감사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서 그 수집한 못한 감사 증거가 재무제표에 아주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그때는 의견 거절. 그때는 의견 거절이다. 약간 이 문구가 여기 의견 거절 교재에 있는 문구가 약간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 표로 암기해 두시면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중요하니까요. 이 표 우리 교재에는 없죠? 교재에는 없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가지 의견이 있는데 네 가지 의견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보죠. 적정 의견. 적정 의견. 밑줄. 적정 의견 거의 밑에 표에 보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여기서부터 밑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까지 밑줄. 이게 적정 의견의 문구예요. 이거는 표준화되어 있어서 어느 회사나 똑같다. 자, 만약에 여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아니고 회사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따랐으면 여기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문구 대신에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말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정 의견. 한정 의견은 뭐냐? 첫 번째 줄 보면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정 의견의 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이 영향이 바로 무슨 영향이다? 우리는 중요한 영향이다. 한정 의견은 중요한 영향이다. 어디에 중요하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하다와 중요하지 않다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아주 중요한 거와 중요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회사의 자산이, 총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경영자와 의견 불일치 사항이 예를 들어서 1,000원 중에 800원이 의견 불일치 사항이에요. 그러면 요 800원 딱 봐도 자산이 1,000원인데 이 중에 800원이 회사와 내가 의견 불일치가 있다? 그럼 이 경우는 뭐하다? 바로 중요하죠. 근데 1,000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원 1원도 아니고 한 3원? 3원 정도가 의견 불일치 상황이 발생했다. 3원 정도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했다. 그럼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결국 총 자산에서 미치는 그 왜곡 표시의 금액 효과, 요게 바로 중요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 교재 222페이지 한정의견 맨 마지막 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적정 의견에 나와 있는 문구와 정확하게 동일하죠. 동일하고 마지막 문구는 동일하고 무슨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돼 있으면 한정 의견이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부적정 의견. 부적정 의견은 자, 우리의 의견으로는 부적정 의견에 근거해서 논의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의하여 나와 있죠. 부적정 의견에 근거해서 논의된, 그럼 이미 이 앞에서 부적정 의견을 준 근거가 아마 기술되어 있었겠죠. 그 기술된 이유에 따라서 부적정 의견을 주는데,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정 의견까지는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적정 의견은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부적정 의견이고, 네 번째 의견 거절. 의견 거절은 맨 마지막 두 번째 줄 보면은 첫 번째 줄 마지막,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 범위 제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표 감사 의견, 적정 의견이 아닐 경우에는 뭐 회사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224페이지 재무제표 바로 보기. 이제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공부를 할 거예요. 재무제표가 딱 주어졌어요. 여러분한테 재무제표가 딱 주어졌으면 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재무제표, 이 회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재무제표를 딱 여러분 앞에 줬어요. 그러면 요 두 개의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어느 회사 재무제표가 좀 이 부분에선 좋아 보이고 이 부분에선 나빠 보인다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 판단을 하는 지표, 비율,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판단하는 지표. 재무제표. 일단 첫 번째 224페이지 회사의 총 자산을 파악하고 총 자산 중 채권자와 주주의 몫이 얼마인지 파악해보자. 거기 교재 한번, 거기 밑에 224페이지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자, 그럼 우리 교재 225페이지 재무상태표가 딱 주어졌네요. 이 재무상태표 어느 회사? 왼쪽 상단에 비주식회사, 비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회사의 총자산을 파악해보자. 자, 회사의 총자산 재무상태표 맨 밑에 자산 총계 얼마죠? 433억 9천이죠. 433억 9천. 부채는, 자, 부채 총계는 441억. 그 다음에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7억 6,400이네요. 자, 그러면 부채는
결국은 뭐죠? 우리 재무상태표에 보면 BS 보면 여기가 자산이고 부채고 여기가 자본인데 아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이 부채는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이죠. 갚아야 할 돈. 회사의 빚이다. 회사의 빚인데 그럼 회사의 빚인데 이 부채는 결국은 채권자의 몫인 거죠. 회사의 채권자의 몫. 채권자의 몫이다. 회사가 갚아야 할 돈이니까. 자본. 자, 자본은 요 안에 자본금도 있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뭐 이런 항목이 있을 텐데 결국 이 자본금이 바로 회사의 주식이죠. 주식 투자 누가 하죠? 주주가 하죠. 주주가. 바로 이거는 자본은 누구의 몫이다? 주주의 몫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주주의 몫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총자산은 430 몇 억? 3억. 여기 자산 총계가 433억이고 부채 총계는 441억이래요. 441억. 자, 내 자산은 433억인데 갚아야 할 금액이 자산보다 더 많죠. 더 많아서 자본이 마이너스 7억 6,400이 됐죠. 7.6억. 7.6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회사는 주주가 가져갈 몫이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채권자도 441억을 다 가져갈 수 있느냐? 다 못 가져간다. 왜냐? 자산 433억 이걸 다 팔아도 다 현금화를 해도 433억밖에 안 된다. 이거를 갚아도 이 채권자는 몇 억을 못 받는다? 마이너스 7.6억을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이런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잠재적인 채권자, 즉 잠재적인 채권자를 하면 무슨 금융기관이 이 회사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돈을 안 빌려준다. 돈 안 빌려준다. 왜냐면은 지금도 갚을 돈이 지금도 부채가 많아서 자산 다 팔아도 다 못 갚는데 잠재적인 채권자 아직 돈을 빌려주지 않은 금융기관은 이 회사 재무제표 보면 돈을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자, 그리고 우리 잠재적인 주주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주 몫은 투자하면 본인 돈 날리는데 이 재무제표만 보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총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먼저 파악하는 게 1순위다. 1순위고 그 다음에 저희 교재 넘겨서 226페이지 자금사정에 대해 검토하자. 자, 자금사정은 회사가 여기 보면 유동자산이 있잖아요. 자산 항목에 유동자산이 있고 또 여기 비유동자산이 있을 텐데 또 부채도 유동부채고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겠죠. 자, 유동부채가 뭐죠? 유동부채는 1년 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가 유동부채죠. 1년 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 자, 1년 내에 상환해야 할 부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재 225페이지에 유동부채가 얼마죠?
231억이죠. 231억. 유동부채가 231억인데, 자, 유동자산 얼마예요?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뭐죠?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다? 128억이다. 자, 1년 내에 갚아야 할 금액이 231억인데, 1년 내에 할 수 있는 금액이 128억이다. 자, 그럼 128억을 다 현금화해서 갚는다고 해도, 이 유동부채를 다 갚는다, 못 갚는다? 못 갚는다. 굉장히 어려운 회사다. 예, 굉장히 어려운 회사다.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 예, 일단 요 금액만 보고, 일단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회사는 이 유동부채 231억을 못 갚으면 바로 파산하나요? 아니죠. 이 회사는 이거를 만기 연장, 예, 만기 연장할 수도 있죠. 만기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 차입금이 있다고 하면 이자율이 낮은 다른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대환을 통해서 상환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일단 이 회사는 좀 재무제표 상태로는 좀 안 좋은 회사다. 예, 안 좋은 회사고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려면 제가 첫 번째 지표, 어떤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지표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지표 공부. 자, 이 지표가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 228페이지에 유동비율이라는 게 있다. 유동비율. 유동비율. 첫 번째 유동비율. 유동비율. 자, 유동비율은 뭐다? 유동부채분의 유동부채 금액분의 이 금액이에요, 다. 자, 유동부채. 우리 어디 항목이죠? 우리 BS 항목이에요. BS. 그리고 분자에는 유동 자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BS 항목 곱하기 100이다. 100을 한 이유가 퍼센테이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한다. 자, 그러면 자, 분모가 부채고 분자가 자산인데 이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유동비율이 자,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1보다 크겠죠? 예, 1보다 크겠다. 1보다 크겠다. 100%보다 크다. 유동비율이 100%를 초과한다. 그러면은 일단 이 회사의 자금 사정은 일단은 양호하다고 판단한다. 만약에 유동비율이 100%보다 작다. 100%보다 작다는 얘기는 유동자산보다 유동부채가 크다는 얘기죠. 네, 크다는 얘기는 이거는 양호하지 않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절대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상대성이 있어요. 상대성. 예를 들면 A 회사의 유동비율은 A 회사와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의 유동비율은 150%인데 B 회사의 유동비율은 110%다. 110%다. 자, 그러면 둘 다 100%를 초과했으니까 양호하죠. 양호한데 A 회사와 B 회사를 비교를 해보면 A 회사가 유동비율이 B 회사보다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비율 측면에서는 자, 다른 건 무시하고 유동비율 측면에서는 A 회사가 B 회사보다 양호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 당좌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당좌 비율은 어떻게 된다? 유동부채분의
당좌 자산이다. 자, 당좌 자산도 BS 계정이고 유동부채도 BS 계정이에요. BS 계정. 여기 곱하기 100%. 100%. 자, 우리 유동자산에는 종류가 또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유동자산을. 자, 우리 유동자산 안에는 뭐가 있죠? 당좌자산이 있고요. 두 번째, 재고자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런 산식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플러스 재고자산 요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플러스 재고자산.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동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을 구성하는 당좌자산을 분자로 올렸어요. 당좌 비율은. 당좌자산. 이 당좌자산에는 뭐가 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매출채권, 미수금, 그 다음에 미수수익, 이런 게 당좌자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당좌 비율을 계산하는데 사실은 당좌 비율을 계산하는 이유는 이 재고자산을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 재고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나요? 전부 다? 아닌 자산들도 있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긴 한데 이 판매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재고자산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는 자산인 거죠. 판매가 안 되면. 판매가 돼야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데 판매가 안 되는 자산들은 이제 바로 현금화가 안 되니까 이 유동자산인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을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당좌자산이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유동성이 재고자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당좌자산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100%가 넘는다. 그러면 양호하고 100%가 안 된다. 그럼 양호하지 않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당좌 비율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얘가 120%인데 얘는 105%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서도 A가 당좌 비율 측면에서 B 기업보다 양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비율이다. 자기자본 비율은 자산분의 자기자본이다. 말 그대로 자기자본. 이 자기자본이 보시면 이 당좌 비율하고 자기자본 비율. 자, 분자에 뭐가 왔죠? 분자의 당좌 비율은 분자가 당좌 자산이 왔고 자기자본 비율에는 분자가 뭐가 왔죠? 자기자본이 왔다. 결국 분자에 어떤 자산이 오느냐에 따라서 계산한다. 그러면은 이 자기자본 비율 자산분의 자기자본. 자, 자산 페이지 저 225페이지에 보면 225페이지에 있는 그 회사로 자기자본 비율 계산하면 자산은 얼마죠? 433억, 433.9억. 그 다음에 자기자본은 마이너스 7.6억. 마이너스 7.6억. 곱하기 100%.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요. 일단은
계산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숫자로 보여줬고요. 그러면 자, 이것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해석. 자, 아까 유동 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양호한 회사, 당자 비율도 100% 초과하면 양호한 회사, 자금 사정이 좋은 회사, 자기 자본. 이 자기 자본도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회사겠죠? 예,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회사겠다. 예. 자,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이 안정성이 있다. 기업이 안정성이 있다. 자, 이건 거죠. 자기 자본 비율. 자, A라는 회사는 자산이 100억인데, 부채가 30억, 자본이 70억. B라는 회사도 이게 100억인데 자산이 부채 70억, 이게 30억. 자, 그러면은 여기 부채가 30억, 여기 부채 70억. 그럼 A 회사의 자기 자본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죠? 100분의 70 곱하기 100 해서 얘는 70이고, 여기서는 100분의 30 곱하기 100 해서 30이죠? 예. 자, 부채가 30, 부채 70. 자산이 똑같다라고 하면, 예, A 회사가 더 B 회사보다 안정적이다. 예, 안정적이다를 판단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자, 우리 네 번째,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채 비율. 자기 자본분의 부채. 역시 마찬가지로 부채 비율도 부채 비율 하니까 이 부채가 어디 왔죠? 분자에 왔죠? 분자에 부채 비율. 부채 비율도 자기 자본분의 부채 곱하기 100. 자, 근데 부채 비율에서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유동 비율, 당자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은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회사인데, 양호한 회사인데, 부채 비율은, 자, 분자에 뭐가 있죠? 부채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부채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채 비율도 올라가겠죠? 전체 금액이. 예. 자, 부채 비율이 크다는 얘기는 이거는 좋은 회사다, 안 좋은 회사다? 예. 안 좋은 회사다. 예, 안 좋은 회사다. 그렇게 감을 잡으셔야 해요. 예, 감을 잡고. 저희 229페이지.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229페이지 예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3일의 유동 비율, 당자 비율과 부채 비율을 계산하세요. 자. 그러면은 요 3일에 대략적인 재무제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재무제표. 첫 번째 유동자산 얼마? 3천만 원. 그 다음에 당자자산 2천만 원. 당자자산 2천만 원, 유형자산 3천만 원. 자산 총계 8천만 원. 했더니 자산 총계가 8천만 원. 그다음 유동부채 1천만 원. 유동부채 1천만 원.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3천. 자, 유동부채가 1천만 원이고 비유동부채가 3천이면 부채 총계는 얼마죠? 부채 총계는
4천만 원이다. 부채 총계는 4천이고, 자본 총계가 4천만 원이다. 그래서 부채 4천, 자본 4천 해서 토탈 8천. 자산 총계 8천이랑 여기 부채랑 자본 합한 8천 일치하죠?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이 3천인데 당좌자산이 2천이란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다? 재고자산 금액을 또 알 수 있다. 재고자산을. 문제에서 주진 않았으나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플러스 재고자산이라면서요. 그쵸. 그러면은 유동자산 3천인데 당좌자산 2천이면 재고자산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에서 또 다른 정보를 유추할 수가 있다. 자, 유동자산이 3천인데 그럼 비유동자산은 얼마예요? 자, 자산 총계가 8천이잖아요. 자산 총계가 8천. 자산 총계는 유동자산 더하기 비유동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유동자산이 3천인데 3천이면 비유동자산은 얼마겠어요? 8천에서 3천 빼면 5천만 원이겠죠. 5천만 원. 비유동자산이 5천만 원이면 그럼 비유동자산이 5천인데 그 5천 중에서 유형자산이 얼마다?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3천이면 유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유동자산 얼마다? 나머지 비유동자산은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정보를 통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재무상태표를 대략적으로 구현을 해 봤으니 이제 유동비율, 당좌비율, 당좌비율, 그 다음에 또 무슨 비율? 부채 비율을 계산하세요. 일단 재무상태표가 작성이 됐으면 야, 유동비율은 공식이 뭐죠?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잖아요. 유동부채가 1,000만 원. 1,000만 원 분의 유동자산 얼마죠? 3,000 곱하기 100 하면 300%. 굉장히 높은 회사네요. 유동비율이. 당좌비율은 유동부채분의 1,000만 원 분의 당좌자산 2,000 곱하기 100% 해서 200%. 그다음 부채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4천만 원 분의 자본분의 부채 얼마죠? 부채가 4천 곱하기 100%니까 이거는 100%다. 네, 100%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문제에는 없는데 자기자본 비율도 계산할 수 있겠죠? 자기자본 비율은 자산분의 자기자본. 자산이 얼마? 8천만 원. 자기자본이 4천. 그러면 8천분의 4천 곱하기 100 하면 50%다. 50%가 정답이다. 50%. 근데 참고로 여기 자산도 마찬가지로 BS 항목이고요. 자기자본도 여기 BS, 자본도 BS, 부채도 BS. 자, 우리 지금 배운 유동비율, 당좌비율,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다 어디서 금액을 추출했다? 재무상태표에서 금액을 다 추출했다. 재무상태표에서 금액을 다 추출을 했고요. 자, 이제는 손익계산서도 추출을 해서 비율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쉴게요.